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졌고 헌정 질서는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숭고한 희생과 피로 이룩된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가 우리 눈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속에 윤석열과 그 일당,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세력, 그리고 이에 부안해동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들에게는 극우라는 표현도 굉장히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보수파의 탈을 쓰고 있는 친일 매국노 집단,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저들은 결코 보수파가 아니다. 보수파의 탈을 쓰는 친일 매국노 집단 또는 매국 좀비 세력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나아가서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들이 많아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흐름만, 핵심만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건 3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4.19 혁명, 5.18 민주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 3사건 위주로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역사를 보면 항상 국민의힘 출신 이 독재자가 나타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을 희생해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또 국민의힘 출신 독재자가 나타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고 또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정말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현대사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바로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이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들을 제대로 처단했어야 됩니다. 역사적 심판을 하고 역사적 단죄를 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이승만과 결탁한 친일 매국노들이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의 주류 계층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권력을, 기득권을 대물림하고 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현실이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 신분 세탁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보수 우파의 탈을 쓰게 되고 자신들을 친미, 반공, 애국 세력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공 프레임을 가져오게 되고 또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좌파 프레임, 빨갱이 프레임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역사와 정의를 저는 바로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가 저 잘못된 역사의 중심은 바로 이승만이 있었죠. 저쪽에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되게 포장하고 있는데 저는 명백하게 규정합니다. 이승만은 최악의 독재자요, 학살자요, 살인마입니다. 우리가 건국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건국절이냐? 저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명백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1919년 4월 11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봐도 우리나라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려고 하는 데는 나쁜 아주 비열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임시정부도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를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이다. 무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에서 3명이 나왔어요. 이승만 임시정부 때 탄핵됐죠. 그 이후로 4.19 혁명 때 쫓겨났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됐죠. 이번에 윤석열까지. 정말 최악의 범죄자 집단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세력의 본질은 절대 보수 우파가 아니고 보수 우파의 탈소는 친일 매국노 집단에 따라서 친일과 독재를 미워하는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바로 저 국민의힘 세력이다. 우리가 이것도 똑똑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했지만 역시 장기 집권을 합니다. 나라를 말아드시죠. 무려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불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발췌개헌 또는 4.4 모의개헌이 있죠. 제가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다음에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었잖아요. 이제 영원히 대통령 하고 싶은 겁니다. 영구집권, 종시집권을 깨하게 되고 결국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정말 희대의 부정선거였죠. 하지만 우리의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4.19 혁명이 터지게 되는데 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희생자,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순교자, 희생자가 있었죠. 바로 고 김주열 열사입니다. 여러분, 이 마산상고 예비 신입생으로서 불과 1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인데 마산 앞바다에 그 참혹한 시신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그 사진 다 보셨을 겁니다. 눈에는 전투 체류탄이 박혀있는 정말 끔찍한 시신.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4.19 혁명을 완전히 폭발시키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까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결국 이승만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차별 발포를 하게 됩니다. 불의와 독재에 항거했던 정의로운 시민들을 학살했던 이승만이 어떻게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때 4월 19일 피의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만 하더라도 희생자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다.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정말 끔찍한, 정말 저는 이승만은 그냥 인간 쓰레기로 봅니다. 도대체 저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도 진압이 안 되니까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지만 군대가 이때는 다행히 중립을 지켰고 항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진 이승만이 1960년 4월 26일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4.19 혁명입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국민들이 독재자를 끌어내린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부가 공식적으로 혁명이라고 한 사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4.19 혁명이 있고 또 동학농민혁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데 이 민주주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961년 5월 16일 그 유명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를 중심한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쪽에서는 이것도 5.16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해서 지금 교과서에는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결국 절충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5.16 군사정변이라고 써있지만 이는 명백한 5.16 군사반란 또는 군사 쿠데타입니다. 저는 저쪽에서는 계속 박정희를 미워하려고 그러거든요. 야,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경제성장의 공이 있지 않느냐 하거든요. 저는 절대 박정희한테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군사반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군사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권력을 탈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한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박정희가 계속 약속을 어깁니다. 이런 말 했거든요. 혁명 과업이 성취되면 나는 9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안 지켰잖아요, 그 약속. 그리고 한 번만 대통령 시켜달라. 2번, 3번까지 대통령 시켜달랍니다. 그래서 1969년에 삼선 개헌이 이루어지는데 이 삼선 개헌은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그때 박정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를 뽑아주세요. 다시는 대통령 안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결국 이승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종신집권, 영구집권을 깨하게 되고 결국 1972년 10월 유신이 발표됩니다. 우리가 흔히 유신헌법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악의 헌법이거든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상 이게 비교해봐도 유례가 없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 그게 유신헌법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만 우리가 살펴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꿉니다. 즉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게 한 거고 그럼 누가 대통령을 뽑느냐? 바로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 줄여서 통대가 뽑게 됩니다. 근데 박정희가 또 통대를 임명하거든요. 박정희가 임명한 사람이 박정희를 뽑아요. 이른바 체육관 선거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6년이고 연임 제한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선출합니다. 미쳤죠? 그리고 법관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대통령한테 부여하니까 초헌법적인 권력이 부여된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유신헌법의 핵심 독소조항은 뭐냐면 바로 긴급조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긴급조치. 이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명령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이나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인데 이 긴급조치라는 대통령의 명령은 법률과 헌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가 발표되게 되면 헌법의 효력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근대국가, 왕정국가에서 어떠한 국왕도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정말 최악.
그러니까 박정희 말 한마디가 곧 헌법이고 법률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이 긴급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발표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신체제 또는 겨울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겨울공화국이냐? 그만큼 엄혹했던 시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박정희를 조금만 욕해도 끌려가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신체제는 또 오래 갈 수 없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다 보면 결국 1979년에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YH 무역사건이 터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YS 즉 김영삼 그 당시 신민당 총재로서 박정희의 라이벌이었죠. 이 사람을 국회에서 강제로 제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부마 민주항쟁이 터지게 되죠. 이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까지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감각을 잃어가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이 계속 악수를 둬요. 이것도 결국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되거든요. 위수령과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제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박정희가 죽게 됩니다. 이른바 12.6 사건이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최측근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암살당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게 인과응보고 천벌을 받았다 봅니다. 자기가 자신이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납치하고 죽이고 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고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씨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이 사람이 1979년 12월 드디어 유신헌법에 의해서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최규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유신헌법에 의해서 선출됐지만 나는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직선제 개헌을 해서 권력을 넘기겠다. 자기가 결국 과도기 정부란 뜻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아, 드디어 민주가 되는갑다. 드디어 민주주의 봄이 찾아온다. 그렇죠? 민주주의의 열망,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무참히 깨지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탈취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전두환이 권력의 실세가 되고 최규하는 헛수아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일어났던 민주운동이 바로 5.18 민주운동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민주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죠. 근데 전두환 정권은 처음부터 초강경 진압입니다. 유혈 진압, 최정예 특수부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대금으로 사람 찌르고 집단 구타하고 심지어는 대규모 발표까지 해서 엄청난 희생을 낳게 됐는데 5월 27일 전남도청이 함락돼서 결국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희생자 수가 무려 160분에 달합니다. 근데 부상 후유증으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이 또 110분이니까 한 270분 정도가 돌아가셨고 행방불명자, 즉 납치돼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81분, 부상자 2,461명.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다. 그뿐만 아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시위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양민들. 마을 공터에서 놀고 있었던 11살 전재수군, 13살 방광봉군, 그 다음에 여학생, 임산부, 회사원, 무차별 학살, 정말 광기어린 학살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인류사적 범죄다. 이러한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살인마, 학살자, 독재자를 미화하는 저 국민의힘 세력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신병자 집단입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도 없다. 저들은 정말 보수우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5.18 민주화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분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은 결국 6월 항쟁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역사에서의 승자와 패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에서는 승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 그렇습니다. 비록 5.18 민주화운동은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5.18의 덕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5.18을 잊지 말고 5.18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억해야겠다. 지금도 여러분 근데 이 5.18을 왜곡, 날조하고 허위사를 유포하는 인간들이 있죠. 대부분 저 국민의힘 그쪽 사람들입니다. 망언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5.18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5.18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굉장히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러한 사람들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5.18에 희생당했던 그 민주 영령들에게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은 가지지 못하는 문제. 말도 안 되는 빨갱이들이 폭동이다.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전두환은 5.18 민주운동을 유혈 진압한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흔히 국보이라고 하죠. 이게 상위위원장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권력을 거의 대부분 장악한 거고, 결국 8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물론 하야했다고 하지만 반강제로 쫓겨난 거고,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11대 대통령이 되는데, 전두환은 다시 헌법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것을 8차 개헌이라 하거든요. 유신헌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8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간선제는 그대로 둡니다. 다만 이제 선출기관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원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하게 되고, 근데 뭐 체육관 선거는 똑같습니다. 간접선거죠. 그리고 임기는 7년이고 단임제입니다. 이제 연임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5공화국이라 하는데, 이 5공화국 시절에도 민주화의 운동은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은 하나죠. 바로 직선제 개헌해라.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게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자신의 절친이자 쿠데타 동지였던 노태우한테 물려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한거에서 또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민주화운동이 정말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6월 항쟁이죠. 그리고 이 6월 항쟁이 또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그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 끌려가서 물구멍 받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죠. 근데 그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발표하느냐,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고, 이 국민적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또 들불처럼 퍼지죠. 그때 요구사항이 뭐냐면 우리 종처리를 살려내라, 직선제 개헌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1980년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4.13 호원 조치가 뭐냐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겠다. 즉 기존 헌법, 그 나쁜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직선제 개헌 안 하겠다 이겁니다. 못된 놈이죠. 그럼 어떻게 되면 시위는 더 이제 더불처럼 확산되겠죠. 그래서 시위대 구호가 뭘로 바뀌냐면 호원 철폐, 독재 타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즉 지금 헌법 없애고 직선제 개헌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항쟁이 진짜 크게 퍼지게 됐는데, 이때 또 안타까운 희생자 한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한열 여사죠. 고 이한열 여사. 다 아실 겁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연세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쏜 체류탄이 이한열 여사의 머리를 맞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진, 교과서에도 실리는 유명한 사진 아실 겁니다. 이한열 여사가 머리에 체류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같은 연세대 학우 품에 안기는 그 사진, 로이터 통신의 전 기자였던 정태원 기자가 실었던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6월 항쟁을 완전 폭발시킵니다. 이 살인자 정권,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이 분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전두환 정권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공권력, 전투경찰, 체류탄을 그렇게 쏘아대도 진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 참여자 수가 무려 많을 때는 150만 명을 헤아려요. 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두환 정권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이거든요. 그 민정당 대표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직선제 개헌하겠다, 너희들의 요구사항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실 게 헌법을 바꾸게 되고, 그걸 바로 9차 개헌, 우리의 마지막 개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6공화국이다 또는 87년 체제라는 것이 그때 헌법을 마지막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개헌 논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봉책입니다. 현실적인 타협이고, 그 당시 개헌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핵심 내용은 이제 직선제 개헌하는 거고,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설립됩니다. 물론 상당한 성과를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헌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왔는데,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정말 저 윤석열은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항상 그 중심에는 어린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뒤에서 지원했던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들이 있었다. 어린 학생, 젊은 대학생, 청년,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들, 이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주역들이다. 항상 고맙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서 발전시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저 국민의힘의 애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민주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바른 역사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돈 많이 벌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학생을 키우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을 수 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번영해야 개인의 행복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키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인성교육부터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교육, 민주시민교육, 더 중요한 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배우게 된다면 지금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이 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 대학생들, 깨어있는 성숙한 민주시민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피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